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소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내년 절세를 위해서 연말까지 고려해 볼 그런 세금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 투자자의 경우, 두 번째 비즈니스 사업자의 경우, 세 번째 TFSA, 그리고 네 번째 RRSP, 다섯 번째 RESP, 그리고 여섯 번째 코비드19와 관련된 납세자 구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경우인데요. 투자자께서 운용하고 계신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많은 투자 양도 차익, 즉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을 처분해서 이런 손실과 이익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을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투자 상품을 비등록 계좌, 즉 non-register account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 상품을 RRSP나 TFSA에서 운영하실 경우에는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미래로 이연되거나 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굳이 실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투자 상품을 처분해서 손실을 인식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 규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동일한 상품을 처분한 후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superficial loss, 피상적 손실로 간주해서 해당 투자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상품을 처분한 후에 동일한 상품을 다시 재매입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30일 이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 대출금을 받았던 경우에 대출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 비용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해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연말까지 지급을 하셔야 투자 관련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매출 관련 인보이스 발행을 가급적 내년 초로 미루고 그리고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올 연말에 모두 지출을 해서 비용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산 일자가 12월 31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뒤로 미루고 비용은 땡겨서 그 연말 결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전략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시브 인컴에 대한 사항인데요. 회사, 즉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회사를 비즈니스에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렌탈 소득, 또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 소득 등에 대해서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여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액티브 소득과 다르게 이러한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는 매년 5만 불이 초과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패시브 인컴이 5만 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저율의 세율 혜택을 일부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시브 인컴이 매년 5만 불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많은 사업자분께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 즉 non-arm's length인 이런 특수관계자와 소득을 분할할 목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의 형태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Tax on Split Income 조항에 의해서 위배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토시 Tax on Split Income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는데. 네, 그럼 TOSI, Tax on Split Incom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자가 18세 이상이고 일주에 20시간 이상 비즈니스를 위해 일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문제없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25세 이상이고 회사 지분율을 10% 이상 투자한 경우이며 해당 비즈니스가 서비스 및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특수관계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가 25세 이상이고 비즈니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으로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고려해서 가족이나 특수관계자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문제없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에 높은 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로 비용 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 CPP를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FSA 비과세 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SA 적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납세자에게 부여된 TFSA 한도액을 초과해서 적립한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매월 1%의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만약 올해 TFSA 적립을 많이 하신 납세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해당 금액을 인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TFSA 인출과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자금이 필요하여 TFSA를 인출할 계획이 있는 납세자분께서는 이러한 TFSA를 인출할 때 내년 초보다는 올해 12월 말 이전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인출한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바로 한도가 재충전되기 때문에 추가로 적립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년 초에 인출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인출에 대한 한도 금액이 회복되려면 다시 1년을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TFSA를 조만간에 인출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올해 12월 말 이전에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올해 소득 금액이 매우 높아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TFSA를 인출하여 RRSP의 적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TFSA를 인출하는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RRSP 등록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RSP 적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세금 신고와 관련한 RRSP 사용을 위해 내년도 3월 1일까지 적립을 하면 이러한 RRSP 사용을 세금 절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투자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만약 주식 등의 저가 매수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 연말에 RRSP를 적립해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RSP에 투자된 자금은 외부로 인출되기 전까지는 계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RRSP의 RRIF로의 전환입니다. 올해 71세가 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RRSP를 적립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따라서 RRSP를 일시적으로 전액 인출하게 되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까지 RRIF, 즉 등록된 퇴직소득기금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RRIF로 전환하게 되면 매년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만 인출하시면 됩니다. RRSP의 인출, 홈바이어 플랜 또는 라이프롱 러닝 플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RRSP를 첫 주택 구입, 즉 홈바이어스 플랜 또는 평생교육비, 라이프롱 러닝 플랜의 사용 목적으로 RRSP를 인출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RRSP는 향후 15년 또는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올해 연말에 인출을 하지 말고 내년 초에 인출을 하시면 이러한 상환 시기를 약 1년간 늦추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RESP, 등록된 교육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SP의 적립입니다. 매년 2,500불의 RESP 적립을 하시면 적립금액의 20%인 500불을 정부 보조금, 즉 캐나다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그랜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만약 과거에 RESP에 대한 미적립 한도가 2월 됐을 경우에는 최대 5,000불까지 적립을 하실 수가 있고 이와 같이 5,000불을 적립하면 정부 보조금을 1,0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RESP의 적립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최대 정부 보조금 캐나다 에듀케이션 그랜트 금액이 최대 7,200불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자녀가 11살이 되는 시점부터는 매년 5,000불씩 적립을 해야 최대의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만 15세가 되는 자녀의 경우에는 RESP를 최소한 2,000불 이상은 적립해야지만 그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00불 이상을 올해 연말까지 적립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다음은 RESP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RESP 사용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EAP, 즉 Educational Assistant Payment의 지급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EAP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학자금 공제 그리고 매년 1인당 13,808불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 EAP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SP 중에 과세되는 부분인 EAP를 미리 지급받아서 줄여놓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RESP와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 코비드19와 관련된 미납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비드19 납세제약 구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일정 기간 연장해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2020년 과세소득 금액이 7만 5천 불 이하이고 2020년 중에 한 번 이상의 코비드19 베니핏을 수령한 경우, 예를 들면 CERB, CRB, CESB 또는 EI 베니핏 등을 한 번 이상 수령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신 납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있을 경우에 2022년 4월 30일까지 미납부하더라도 해당 이자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납세자분들께서 현재 코비드19 납세자 구제 조항에 따라 2020년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을 아직 미납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2021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한다면 내년 2022년 4월 말에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해 연말까지 2020년에 대한 미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본인의 자금 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된 이자 비용.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해당 이자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 연말까지 기부금을 지급하신 후에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용의 지출. 2021년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의료비용 공제의 경우 반드시 2021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지출된 의료비용이라 할지라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큰 금액의 의료비용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찾아보고 공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용 공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종료되는 일자의 과거 12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2020년에 지급된 비용이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1월 달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개월 기간에 대한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 이전에 대한 의료비용도 세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자 비용 청구 시의 유효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의 경우에는 연말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 시 바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비용은 이사 이후에 시점에 발생한 새로운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12월 달에 했다 하더라도 12월 이후에 소득 금액이 없으면 이사 비용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제되지 않은 이사 비용은
다음 연도의 2월에서 차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채널에서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세금 관련 조언사항은 일반적인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처한 현재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곳에 계신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께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발생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본 채널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